오늘은 어떤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네, 오늘은 그동안 어제 얘기했던 그 수배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유체, 물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수배관 시스템에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치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냉난방 수배관 시스템에서의 그 수배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장치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수배관 시스템이 어떤 장치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운전되는지, 또 장치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사진이나 뭐 그 직접 보신 분 계신가요? 뭐 같아요? 수로. 예. 이게 그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수로예요. 유럽 전역에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제일 위에가 주로 그 수로, 물, 급수가 들어가는 곳이고, 아래쪽이 이제 사람이나 마차가 지나다니는 길로 돼 있어요. 예전 로마예요. 동로마 제국의 로마입니다. 로마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대단히 도시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부족, 작은 부족 단위였어요. 국가 개념까지는 못 갔어요. 왜? 이렇게 대단위의 인구가 밀집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사람이 이렇게 밀집해서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물도 있어야 되고, 식량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뭘 먹었으면 또 싸니까 또 그것도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관계수로 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수로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수로, 요건 이제 도로 같고, 이런 형태의 수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로가 발달됨으로 해서 로마의 그 도시 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로마 시대의 그 수배관 계통이고요. 아래쪽은 현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배관 시스템이에요. 보시면 저수지에서 예전에는 뭐 물을 이렇게 그 밀어주는 펌프나 뭐 이런 장치가 없었으니까 자연스러운 그 구배라고 그러죠. 경사를 이용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그래서 경사가 너무 급하지도 않고, 보통 한 5에서 7도 정도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 자연스러운 경사를 이용해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대단히 큰 도시에 물을 보내고, 이 도시에 저수 시설을 만들어서 그 도시에 물을 공급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스탄불에 갔을 때 실제로 여기 이제 수로에 한번 그 물 저장, 물탱크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축구장 몇 개더라? 한 8개인가? 그 정도 크기의 물 저장고가 있어요. 거기에 막 그냥 높이도 거의 한 엄청나게 높았던 것 같아요. 거의 한 10m 가까이 됐던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물을 이렇게 저장을 시켜서 그 물을 가지고 도시 국가를 형성을 했어요. 근데 물을 왜 그렇게 관리를 했냐? 전쟁이 나면, 예를 들어서 물이 공급이 안 됐어. 그러면 거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물을 저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유럽의 그 물 특징이 석회 성분이 많아요. 석회 성분이 많아서 그걸 그냥 사람이 이렇게 마시면 배탈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담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수명이 짧았다 그래요, 예전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워낙 많이 겪으니까 이렇게 그 좀 더 높은 지대에 있는 그 저수조의 깨끗한 물, 그 지하수는 석회가 너무 많으니까 담수 설비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수로가 그 발달이 됐고, 또 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쩌? 밸브가 필요하게 된 거였어요. 현대는 똑같아요, 로마 시대하고. 그죠? 저수조에서 물을 끌어다가 현대 도시의 집수장으로 갖고 와서 거기서 처리해서 우리 그 빌딩들에 물을 공급하는. 단지 다른 것은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도록 구배를 줬다 그러면 지금은 물을 보낼 수 있는 파이핑 시스템을 갖추면 되는 거죠. 그죠? 배관 시스템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자, 어제 그 우리 물의 특성을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압력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설명이.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제 이제 대기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기압은 그 우리 그 지표면, 그 해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그 공기가 누르고 있는 힘의 크기, 그것을 대기압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기압은 ATM 단위를 쓰고 기압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크기는 약 1.033 kg/m/cm 제곱 정도. 또 파스칼 단위로 얘기하면 101.3 kPa 정도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기압이 이 정도 돼요. 1.033 kg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의미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그 토리첼리 진공관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수두의 높이, 그러니까 수온은 수온 그 높이, 물은 물의 끝 머리 높이, 공기는 공기의 높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기압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은 주로 뭐 이렇게 10m짜리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하거나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측정하는 것 중에 가장 유체 중에 무거운 게 수온이야. 그죠?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 중에 가장 무거운 게 수온 쪽이에요. 그죠? 근데 수온은 지금은 안 써요. 그죠? 수온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예전엔 저도 여서 실험할 때 수온계를 썼어요. 그 수온계를 써서 측정을 했었는데 너무 위험해. 까딱 잘못하면 수온이 물로 다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위험한 물질이에요. 지금은 안 써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은 더 좋은 측정 장비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써요. 근데 예전에 기준이 되는 거는 수온으로 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대기압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수온주를 많이 얘기해요. 미리미리 HG. 또 온도 얘기할 때 우리가 온도 지금 수온주 기준으로 뭐 영하 2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수온을 썼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보다 더 안전한 물질들로 많이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 압력과 게이지 압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압력이 있어요. 압력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압력을 측정하면 게이지로 측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게이지로 측정하는데 5kg 정도 압력계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때 압력이 얼마냐? 그냥 5kg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죠? 근데 그 5kg의 의미는 게이지 압력이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뒤에 G라는 단위를 표시를 해요. 이건 게이지로 측정한 압력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게이지 압을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수배관이나 이런 걸 막 할 때 보면 대기압이 기준이야, 기준. 그죠? 기준이 대기압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게이지 압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절대 압력은 게이지 압력에 대기압을 더한 거야. 대기압이 기준이 되는 압력이니까 그것을 더하면 절대압이 돼요. 그리고 절대 압력은 완전 진공 상태를 0으로 놓고 압력을 표시한 거예요. 그게 절대 압력이에요. 그래서 절대 압력은 대기압 더하기 게이지 압력 또는 뭐 기준 압력에다가 상대 압력을 더한 것, 이것이 절대 압력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압력은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압력을 표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이지 압력으로 5kg가 나왔어요. 그러면 절대압으로는 약 대기압이 1.033 kg 정도라고 했으니까 게이지압으로 5kg면 5kg에 1.033 kg를 더해서 약 6.033 kg가 절대압이에요. 그래서 절대압으로 표현할 때는 뒤에 A라는 단위를 붙여요. A나 아니면 ABS 단위를 이렇게 첨가해서, 그래서 이것은 절대 압력이다. 그러니까 숫자를 쓰면서 그 뒤에 단위에
특별히 A가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건 절대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수배관 쪽에서는 잘 안 쓰는데 간혹 이제 그 뭐 제품을 표시하거나 뭐 그 플랜트 쪽 이런 쪽에서는 상대압이 아니고 절대압 기준으로 많이 해요. 물이 아닌 다른 그 유체들 같은 경우는 절대압으로 막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 A를 붙여 주게 돼 있고 그것을 보고 이것이 절대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압은 우리가 측정한 게이지압에서 대기압을 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 이제 수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수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점의 압력의 크기를 수두, 물기둥의 높이로 표현한 것을 수두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m 물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수두로 나타내면 100m WG 또는 WTR 또는 워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100m WG 100m 워터 100m 아니면 여기 이제 미터니까 10만 밀리미터 워터 이렇게 그 높이 단위, 길이 단위에다가 뒤에다가 물이라는 것을 써요. 그러면 이거 뭐냐? 기둥을 세웠을 때 물이 누르고 있는 힘만큼 압력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압력을 얘기할 때 압력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단위 면적에 어떤 면적을 누르고 있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물기둥이면 물기둥이 누르고 있는 이 지점에서 누르고 있는 힘의 크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 중간에 그러면 여기의 수두는 얼마냐? 그럼 여기서부터 위로 있는 물기둥만큼의 무게만큼, 그죠? 표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50m야. 그럼 50m WG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절대 압력이나 상대 압력, 게이지 압력 하고 수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어제 자료가 좀 부족했으니까 다시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두 얘기를 하면 꼭 손실 수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이제 손실 수두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할 건데 손실 수두는 유체의 흐름에 의해 생긴 에너지 손실, 마찰 저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기는 또 난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저항, 결국은 압력 손실을 수두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손실 수두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뭐예요? 압력 손실이에요. 그죠? 배관에 유체가 흘러가면 저항이 있어요. 마찰이 있어. 그죠? 그래서 압력 손실이 생겨요. 압력 손실이 생겨야지 흘러가는 거예요. 압력 손실이 없으면 흘러갈 이유가 없겠죠. 그죠? 사연에서 작동 차압이랑 같은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 같은 의미.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는 아닌데, 전체 배관 시스템에서 같이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작동 차압은 그 밸브가 작동하기 위한 최소 차압이 얼마냐, 아니면 볼 밸브나 이런 것을 유체가 지나가는데 전격 유량이 지나갈 때 그 밸브에 걸리는 마찰 저항이 얼마냐, 이런 걸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실 수두에서 볼 건 뭐냐면 이 손실값, 압력 손실값은 그냥 일정한 상수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유량의 제곱에 비례한다. 똑같은 배관에 물이 많이 지나가면 많이 지나갈수록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도로를 따라서 운전을 하고 왔을 거예요.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항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죠? 차가 적으면 그냥 그 도로에 정해진, 그죠? 속도대로 80km면 80km, 100km면 100km 고속도로에서 달릴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에 차가 많아졌어. 100km로 달리고 싶어도 못 가요. 그죠? 30km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많아지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똑같진 않아.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배관에 물이 많이 지나가면 그만큼 저항이 많이 걸리는데 얼마큼 많이 걸리느냐? 유량이 많아진 거에 제곱만큼 많아진다. 유량의 제곱만큼에 비례해서 압력이 손실값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배관에 물이 흘러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량이 48rpm이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이 48rpm이 아니고 유량이 2배로 흘러갔어. 96. 그러면 여기에 마찰 저항이 4배로 커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배관에 흐르는 유량이 2배로 증가하면 마찰 저항은 압력 손실은 4배로 증가한다. 그래서 손실 수들은 유량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죠? 유량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그 배관 시스템을 이제 계산할 때 왜 계산하냐? 손실 수들을 이 펌프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 시스템에 여기에 어떤 지점에 물을 보내는데 그 물을 100rpm으로 보내고 싶어. 근데 100rpm은 어떻게 보낼 거예요? 정확히. 여기에 방열기가 있어요. 핀 튜브. 그러니까 튜브에 이렇게 그 방열 판넬이 달리는 걸 핀 튜브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열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유량이 100rpm이 필요해요. 그럼 100rpm은 어떻게 보낼 거야? 펌프가 보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펌프, 아무 펌프나 쓰면 돼요? 그냥 펌프 그냥 조그만 거든 큰 거든 막 갖다 쓰면 돼? 안 그러지, 그죠? 작은 걸 쓰면 유량이 부족할 거고, 큰 걸 쓰면 유량이 너무 많이 갈 거예요. 그죠? 그럼 적절히 보내야 되잖아요. 적절히 보내야 돼. 적절히 보내는데 너무 큰 펌프를 쓰면 너무 많이 가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밸런싱 밸브나 수동 밸런싱 밸브 써서 유량을 줄이면 돼요. 그죠? 줄이면 돼. 그래서 100rpm만 지나가게 막으면 돼. 볼 밸브나 뭐 우리 그 유량 조절하는 밸브가 뭐라고 그랬죠? 글로벌 밸브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글로벌 밸브 형태를 가지고 막 조이면 돼. 그럼 유량이 100rpm밖에 못 지나갈 거야. 그러면 펌프는 얘는 뭐 1000rpm 보내는 펌프인데 여기서 조여서 100rpm만 보냈어. 필요한 것도 100rpm밖에 안 돼. 그러면 얘는 동력비가 엄청나게 증가해요. 비용이 많이, 쓸데없이 큰 펌프를 가서 사서 달았으니까 펌프도 비싸고, 그죠? 거기다가 또 운전하면서도 너무 과한 유량을 계속 보내는 펌프를 썼으니까 펌프가 동력비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그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펌프를 선택해서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적절한 펌프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유량과 이 배관에 걸리는 그 48rpm이 흘러갈 때 걸리는 마찰 손실 수도, 그죠? 압력 손실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펌프 양정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펌프의 유량은 48rpm, 양정은 여기에 걸리는 손실 수들을 계산하면 된다. 근데 만약에 유량이 더 증가하면 손실 수들은 2배로, 4배로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실 수두에서 나중에 손실 수두에 대해서는 좀 더 밸런싱이나 이런 데 가면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손실 수두는 파이프에서만 손실 수두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했던 밸브나 이런 거에서도 작동 차압이나 손실 수두가 있어야지만 돼요. 그죠? 가마 밸브나 이런 것들 최소 작동하기 위해서 최저 승압이 0.3 정도 돼요. 0.3 정도의 그 압력은 보장해 줘야지 얘가 정상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0.3kg면 수두로는 얼마 정도 돼요? 한 3m 정도. 그죠? 최소 그 정도가 걸려야지만 얘가 전격 유량이 딱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 배관이 지나가다 꺾였어. 꺾이면 뭘 써요? 엘보나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꺾이면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보다 꺾여서 지나가면 저항이 많이 걸리겠죠. 우리도 차 운전하다가 직진 막 하다가 우회전을 해야 돼. 그러면 100km 막 가다 그냥 우회전 확 해요? 못 하잖아. 그래서 속도 줄이잖아. 왜? 저항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똑같진 않은데 어쨌든 꺾이면 그만큼 물이 빠르게 오다가 그냥 확 트는 게 아니고 와서 부딪히고 여기서 다시 자리 잡아야 돼요. 그 과정에서 손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손실이 커져요. 직선 배관보다. 그래서 엘보, 뭐 T, 뭐 각종 밸브들, 체크 밸브, 뭐 하여튼 모든 장치들을 지나면서 마찰,
에너지 손실, 그죠? 압력 손실, 이런 것도 생긴다고. 그것을 우리가 수도 단위로 표현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손실 수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런데 수배관 시스템에서 장치가 많은데 그 중에 유일하게 펌프, 얘는 손실 수두가 없어요. 왜 그럴까? 먼저 생성을 하는. 그렇죠. 얘는 압력을 생성하는 장치야. 얘는 압력을 이렇게 높여주는 장치인데 얘가 저항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얘는 그냥 가압을 해주는 장치야. 압력을 만들어주는 장치야. 그러니까 얘는 손실수를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펌프를 뺀 나머지 모든 구성 요소의 저항값, 그 유량이 흘러갈 때 손실값을 계산해서 그걸 다 더해서 그것만큼 펌프를 선정하면 돼요. 그래서 손실수두는 이렇게 계산식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뭐 직접 손실수두를 다 계산해서 일일이 다 하진 않아요. 근데 개념만 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손실수두는 수두니까 미터 단위로 표현을 하고요, 그죠? 손실수두는 여기 보시면 F 마찰 계수, 배관의 마찰 계수가 있어요. 배관을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 우리가 자꾸 자동차랑 비교를 하는데 고속도로처럼 도로가 쫙 편편하게 잘 깔려 있는데 하고, 그죠? 우리 그 골목길, 동네 다닐 때 보면 이렇게 또 과속 방지턱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달릴 때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시골에 비포장 도로 달릴 때 하고 속도가 똑같아요? 똑같이 달릴 수 있어요? 못 달리잖아요, 그죠? 왜? 그 노면 상태가 다르니까. 노면 상태가 다른 거야. 배관도 마찬가지예요. 배관도 배관의 재질에 따라서 표면이 아주 매끄러운 거는 저항이 적을 거고, 그죠? 그래서 뭐 요즘 그 플라스틱 관 같은 거 내부 코팅하고 막 이런 것들은 아주 매끄러우니까 저항이 적을 거고, 주물 보서 막 그냥 만든 것들, 주물관, 주철관 이런 것들은 안에 표면이 거칠 거란 말이에요. 거칠면 비포 정도로 달리는 것처럼 저항이 클 거예요. 그래서 그 배관의 종류에 따라서 이 마찰 계수가 달라요. 그죠? 마찰 계수. 이게 마찰이 크면 클수록 손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손실 수두가 커지는 거예요. 비례해서. 그 다음에 L. L은 전체 배관 길이에요. 전체 배관 길이인데 단순히 배관 길이만 얘기하는 거냐? 아니, 배관 길이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까 배관에 포함된 여러 장치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치들이 걸리는 모든 것을 다 더해야지 마찰 손실 수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장치들의 그 저항값을 일일이 다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너무 복잡해. 그죠? 그래서 복잡하니까 그걸 안 쓰고 뭐 써요? 등가 길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엘보 같은 경우는 등가 길이로 뭐 1.5m. 그러면 엘보를 쓰면 직선 배관에 1.5m 정도의 마찰 저항이 걸린다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관이 예를 들어서 32m인데 그 중에 엘보가 하나 더 들어갔다? 그러면 32m에 엘보 1.2m 더해서 13.2m. 그래서 직관 길이 전체를 다 직선인 배관으로 환산해서 그래서 그 길이를 넣어주면 돼요. 그 길이에 비례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력 손실 값을 계산할 때는 길이 단위당 압력 손실이 얼만큼 생기느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것만큼 배관 길이를 곱해주면 압력 손실 값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관 길이로 얘기하고, 또 유량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량은 뭐예요? 결국은 배관경과 유속이잖아요, 그죠?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저항이 큰 거예요. 우리 자동차 고속도로에 연비 생각하면 80km 달릴 때 하고 120km 달릴 때 하고 연비가 다르잖아요, 그죠? 네. 연비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손실 수두가 증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배관경에 반비례해요. 뭔 얘기냐?
배관이 크면 클수록 저항이 적은 거야. 자동차 얘기하면 도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똑같은 유량이 지나갈 때 차 10대가 지나가는데 편도 1차선이야. 10대가 여기 지나가야 돼. 그럼 일렬로 쭉 써갖고 속도 맞춰서 가야 되겠지, 그죠? 2차선이야. 그럼 5대씩 훨씬 더 빨라지지, 그죠? 차선 하나 생길 때마다 속도가 훨씬 더. 5차선이야. 2대씩만 지나가면 되니까 그냥 막 달리면 되는 거야. 그죠? 배관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반비례해서 손실수들은 줄어든다. 또 나머지는 중력 가속도 유지에 반비례해서, 중력에 반비례해서 한다. 요거는 이제 그 배관을 움직일 때 우리가 뭐 지구에서만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상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계산할 때 이 단위를 잘 맞춰줘야 된다. 이걸 직접 우리가 계산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여기 말로만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개념만 조금 이해하시라고. 네. 자, 오늘 이제 교육해야 될 수배관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배관 시스템을 크게 보면 밀폐회로하고 개방회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수배관 시스템이다 그러면 주로 이 밀폐회로, 주로 냉, 난방, 배관에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주로 이제 개방회로 같은 경우는 어제 잠깐 이제 우리 이야기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물을 직접 사용하는 배관들, 그러니까 중간에 개방됐다는 얘기는 그 물을 빼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 배관에서 물을 빼서 쓰는 시스템들이야. 그러면 그 물을 빼서 쓰니까 그 물을 그까지 보내는 거잖아, 그죠? 밀폐회로는 밖으로 그 물을 빼서 쓰는 게 아니고 그 물이 갖는 에너지랑 이런 것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순환하는 거야. 도는 거야. 그래서 펌프나 이런 것도 개방회로 같은 경우 물을 밀어서 그까지 보내주는 개념, 양수의 개념이고 양수 펌프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양수 펌프의 양정은 매우 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밀폐회로는 순환배관이야. 순환배관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배관에 유체가 흘러가는데 걸리는 마찰 저항만큼, 손실 수도만큼, 그만큼만 양정을 걸어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순환 회로에서의 펌프 양정이 작아요. 똑같은 유량을 보내주기 때문에 펌프는 커, 보면 둘 다. 펌프는 둘 다 큰데 거기에 토출 유량은, 아니 토출 양정은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 순환 양정하고 양수 펌프의 양정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주로 오늘은 밀폐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밀폐회로, 순환회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물이 갖는 에너지, 특히 열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수배관을 주로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냉방을 하거나. 그죠? 그러면 크게 보면 여기 보면 기계실 같이 복잡하죠. 기계실에서부터 우리가 생활하는 아파트 방까지, 세대까지 물을 각각 보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우리 복사 패널, 바닥, 난방 이런 걸 통해서 사용하고 다시 그 물을 기계실로 다시 보낼 거예요. 보면 구조가 많이 복잡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 수배관 시스템을, 순환회로를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열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열을 만들어 줘야지 보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열을 만들어 주는 장치, 열원 설비. 그죠? 그 다음에 그 열을 쓰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쓰는 곳. 이걸 터미널 유닛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바닥에 온돌 깔려 있잖아. 그죠? 복사 패널 등이 있을 거고. 또는 팬코일 유닛 같은 경우, 냉방할 때 팬코일 유닛 같은 거. 열을 교환해주는, 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환해주는 장치. 터미널 유닛. 그리고 그러면 열원이 있고 사용 장치가 있으면 연결해 줘야죠. 그죠?
물을 그까지 보내주는 장치가 있을 거예요. 수송, 물을 보내는 수송, 또는 그 수송은 그냥 단순히 보내는 것만 아니고 그게 여러 개 있으면 거기를 적절히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송과 분배, 그런 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론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 그냥 보일러, 그죠? 뭐 아파트 요즘 지역난방 같은 경우는 기계실에 있는 열교환기, 지역난방 열과 아파트에 사용하는 그 온수, 그것을 서로 이렇게 열교환을 할 수 있는 열교환 장치. 그게 이제 여론 설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열교환을 공급해주는 장치, 열을 공급하는 장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터미널 유닛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뭐 펜코일이나 뭐 복사 패널,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분배. 어떻게 유량을 잘 분배할 건가. 이것이 우리 수배관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에요. 좀 더 보면 실제로 이제 그 수배관 시스템을 보면 이런 다양한 장치들이 들어가요. 여러 설비 똑같이 있고 터미널 유닛 똑같아요. 여기에 적절히 유량을 분배하기 위해서 또 물이 갖는 특성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절히 그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해주는 장치들, 관리하는 장치들, 뭐 이런 장치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거기 보면 뭐 안전밸브도 있어야 되고, 뭐 온도가 올라가니까 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비압축적 유체라서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매우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관이? 그죠? 파손되는 거예요. 손상을 입어. 장치들이 다 못 쓰게 돼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밸브, 뭐 팽창 탱크, 또 항상 외부로부터 에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물이 갖는 그 용적 공기량이 온도나 압력에 따라 변한다고 그랬죠. 그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또 공기방울들이 생겨요. 그런 공기방울들이 수배관에서 많은 트러블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캐피테이션, 진동, 소음, 뭐 수격, 뭐 이런 것도 일으켜요. 그런 걸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수분리기 이런 걸 달아줘야 돼. 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유량만큼 잘 조절하려고 그러면 밸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적절히 유량을 차단시키거나 열어주거나 뭐 아니면 조절해주는 장치. 밸브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죠? 이런 밸브들이 들어가야 돼요. 또 우리가 뭐 실내 온도를 딱 맞춰서 쓰려고 그러면 필요할 때 열어주고 닫아주고 뭐 제어하는 제어 장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어 장치들. 또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수배관에서 물을 돌리려고 그러면 펌프가 있어야 돼요. 펌프. 그죠? 이렇게 다양한 장치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배관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펌프. 펌프가 있어야지 물이 돌 거 아니야. 그죠? 펌프가 없이 설계했어.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야. 펌프가 있어야지. 펌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펌프와 관련되어 있는 그 기술 자료만 따져도 책으로 수만 권이 넘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펌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도 백과사전 두께의 책들이 수두룩하게 있을 거예요. 그만큼 공부할 양도 많고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 우리한테 필요한 정도 엑기스만 뽑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밀폐회로 내에서의 펌프가 하는 역할. 일단 펌프가 어떤 장치라고 그랬죠? 압력을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압력을 생성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가압 장치야. 어떤 시스템에서의 그 낮은 압력의 그 유체를 높은 압력으로 올려주는 가압 장치예요. 그래서 펌프는 이거 하나로 다 끝난 거야. 가압해주는 장치예요. 펌프는 가압 장치다. 유량을 적절히 분배하는 건 펌프의 역할은 아니야. 그것은 밸브의 역할입니다. 그죠? 적절히 분배하는 거는 밸브의 역할이고 펌프는 가압 장치. 압력을 높여주면 되는 거야. 뭐 우리가 그 개방회로 같은 데서는 뭐 양수의 기능도 있겠죠. 물을 그냥 이렇게 보내주는. 그것도 결국은 가압을 하기 때문에 양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올라가는 거. 유체 순환. 펌프가
압력을 만들어 줬으니까 배관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는 거야. 배관이 막혔으면 순환 안 되겠죠. 물이 순환 안 돼. 물이 순환 안 돼도 펌프가 돌면 어떻게 돼요? 토출 측의 압력은 높아져. 그죠? 물이 안 흘러가도 압력이 높아져. 그래서 펌프는 무조건 가압장치다. 자, 펌프를 그러면 우리가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펌프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적절한 펌프를 써야 되잖아요. 너무 작은 펌프를 써도 안 되고 너무 큰 펌프를 써도 안 되고 이 시스템에 가장 맞는 펌프를 써야 돼요. 펌프가 왜 그러냐면 펌프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최소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낭비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펌프를 가장 적절히 선택하려고 그러면 펌프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돼? 유량과 양정. 그죠? 얼마나 많은 유량을 보낼 건지 또 얼마큼의 압력으로 보낼 건지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펌프는 유량과 양정을 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 유량은 이미 정해졌어. 그죠? 유량은 펌프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구성되면 우리 터미널 유닛에서 열량을 얼마큼 써야 돼. 여기에 에너지를 얼마큼 공급해야 돼.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유량이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계산해서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보내야 할 유량은 예를 들어서 100lpm이야. 그러면 펌프는 100lpm짜리 그 유량을 보내는 펌프를 쓰면 돼요. 양정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아까 그죠? 손실수도를 계산해야 돼. 그래서 배관의 거리, 각종 그 피팅류의 개수, 또 밸브가 어떻게 들어가고 그 밸브에 걸리는 마찰 손실이 얼마인지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다 더해서 펌프 양정을 구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펌프 양정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구해주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펌프의 토출 압력과 양정, 수두하고 차이를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할 때 물 기준으로 대부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수두로 다 계산을 하면 돼요. 비중을 잘 생각을 안 해. 비중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펌프를 물 기준으로 대부분 다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펌프가 양정이 10m짜리야. 10m짜리. 그래서 펌프 양정이 10m짜리예요. 그러면 토출 압력은 비중량 계산해서 압력 계산하면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스템이 물을 쓰는 시스템이 아니야. 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써 거기에. 휘발유도 유체니까 어쨌든 돌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필요해서. 그러면 휘발유는 어떻게 될까? 아까 펌프 수두가 10m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휘발유는 수두가 10m가 안 나와. 10m가 아니야. 왜? 왜? 그렇죠. 수두 압력, 펌프는 수두로 미는 게 아니고 압력으로 미는 거예요. 예. 근데 압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크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두로 얘기하니까 수두는 물이 10m 누르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휘발유가 10m이면 압력이 낮은 거야. 물은 비중이 루베당 1000kg, 1톤 정도 돼요. 휘발유는 루베당 750kg밖에 안 돼. 약 4분의 3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그 휘발유 10m를 세워놓으면 압력이 물보다 4분의 3이 작아. 그죠? 그러면 수두가 10m가 아니고 휘발유는 수두가 얼마가 돼요? 10m인데 물로 환산하면 7.5m 정도밖에 못 누르고 있는 거야. 크기가. 그죠? 근데 펌프는 물로 10m를 밀 수 있는 거야. 1kg를 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휘발유가 1kg가 될 때까지 밀겠죠. 그죠? 그러면 수두가 10m가 아니고 그 휘발유의 그 높이가 10m가 아니고 13m나 뭐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높아져요. 수두가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펌프의 압력은 중요한 것은 비중량까지 계산해서 넣어줘야 된다. 압력으로 이야기할 때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냥 물을 사용하니까 수두로 그냥 얘기를 해요.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실제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물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야. 근데 물에는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물에 뭐가 들어가요? 각종 첨가제들이 많이 들어가. 첨가제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체의 비중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비중이 달라졌어. 그러면 대부분은 물의 비중이 조금 더 커요. 다른 그 기름 종류보다. 그죠? 첨가제보다. 그래서 비중이 1000보다 낮은 값들로 대부분 다 바뀌어 있어. 그래서 실제로 운전해보면 펌프는 순수한 물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데 실제 유체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더 커지는 거야. 압력이. 그래서 펌프가 이 물의 그 유체의 비중에 따라서 토출 압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수두로 모든 걸 다 계산해서 해놨지만 실제로는 펌프는 압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토출 압력이 우리가 펌프가 예를 들어서 뭐 2kg짜리로 2kg 차압이 걸리도록 압력이 생성되도록 해놨지만 유체의 비중이 작아짐으로 해서 2kg가 아니라 2.1kg나 뭐 2.05kg나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변하는 것은 비중의 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압력이 그렇게 우리가 설계한 대로 정확하지 않고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율이나 이런 걸 계산하고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밸브도 선정을 하고 할 겁니다. 자, 펌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펌프의 유량 특성이라고 해서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펌프 이러면 요 유량 특성 그래프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죠? 정속 펌프는 이게 하나야. 변속 펌프는 이 그래프가 여러 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버터 펌프 그러면 더 많을 거야.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압력과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야, 인버터 펌프는. 근데 정속 펌프는 유량에 따라서 그때 걸리는 양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설계 전격 유량이 100일 때 그때 전격 양적이 딱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100이라는 그 전격 유량이 지나갈 때 100이라는 양정이 갖도록 설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유량이 증가하면 양정은 급격히 떨어지고, 그죠? 유량이 줄어들면 양정이 증가해요. 올라가. 그죠? 그래서 사용 유량이 줄면 펌프의 토출 압력은 점점 높아지는 거야. 유량이 많아지면 많이 보내니까 좀 더 약하게 밀어주는 거야. 그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우리가 펌프, 정속 펌프에서 설계한 전격 유량하고 전격 양적이에요. 이상적인 운전 지점이야. 요 상태일 때 아까 펌프 동력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펌프는 돌 때 전기를 많이 써요. 그죠? 네. 전기를 많이 써. 그래서 얘는 이 전격 상태의 효율이 제일 높도록 설계를 해놨어. 그죠? 자동차를 예를 들면 우리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빨리 달리기 위한 자동차잖아. 그죠? 빨리 달리는 차야. 그러면 설계를 할 때 한 150km 달릴 때를 가장 연비가 좋은 상태로 만들었을 거야. 얘는 빨리 달리는 차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타는 그냥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달릴 필요가 없잖아. 그죠? 조금 더 낮은 한 80km? 60, 70km? 여기에서 연비가 가장 좋도록 설계를 할 거예요. 그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지. 요 상태의 운전 효율이 가장 동력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도록 펌프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 선정이 중요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가장 적도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 운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유량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많아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야, 토출 유량이. 근데 많아지면 양력이 단순히 양력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양력이 들고 유량이 많아지니까 많이 밀어야 되니까 펌프가 힘들어. 그죠? 펌프가 힘들어. 그래서 베어링도 금방 못 쓰게 되고. 그죠? 베어링. 또 그 실하는 그런 부위에 내구력도 약해지고. 오래 못 써요. 내구력이 약해져. 또 더 임계점을 넘어가면 캐비테이션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펌프는 유량이 너무 많고 양정이 작아지면 캐비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어. 캐비테이션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펌프는 급격히 손상을 입게 돼요. 반대로 유량이 줄어들었어. 유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너무 많아. 그죠? 우리가 뭐 수배관 시스템에 그 난방 예를 들면 겨울철에 24시간 난방하는 집 있어요? 그죠? 낮에는 거의 뭐 그냥 온도가 높으니까 보일러가 알아서 꺼질 거고. 그죠? 또 밤에는 추우니까 열릴 거고. 근데 아파트 세대가 1000세대야. 1000세대가 동시에 열렸다가 동시에 닫혔다가 그런 경우 있겠어요? 없어. 그죠? 그냥 막 수시로 유량이 변할 거야. 근데 설계는 전체가 다 난방하는 걸 기준으로 설계를 했어요. 근데 실제는 20%, 30% 많이 추워야 한 50%, 60% 올라갈 거야. 그죠? 그러면 항상 뭐야? 부분부하인 상태로 100%가 아니고 50%, 30% 막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죠? 근데 펌프는, 정속 펌프는 유량이 10%까지는 가장 좋은, 가장 효율이 좋은 구간. 20%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조금 30%까지 줄어들었다. 요거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 밑으로 떨어지면 동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에너지 손실 많이 되니까. 자, 이때 줄어들면 펌프가 유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 밀어내려고 막 힘을 쓰고 있잖아. 압력이 높아져. 그죠?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 임펠러가 돌 때 힘든 거야. 힘들어. 그죠? 힘들어. 막 이 저항이 많아. 물이 빨리 지나가 줘야 되는데 이게 안 지나가니까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야. 압력만 높아지고. 그러니까 얘가 급격히 못 쓰게 돼. 어떻게? 베어링 금방 못 쓰게 되고, 임펠러의 내구성이 이게 저항이 많으니까 임펠러가 오래 못 견디고, 또 캐비테이션이 일어나. 이때는 진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유량이 막 너무 적게 흘러가면 얘만 돌고 물은 멈춰 있어. 거의.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을 비비면서 계속 물을 보내는데 안 가. 압력만 높아져. 물이 온도가 올라가. 펌프는 내부에 그 마찰 저항들이 커요. 자체적으로 베어링도 돌려야 되고 막 모터도 돌고 막 이래서 열이 많이 나. 근데 물이 잘 지나가면 어쨌든 그 물이 어느 정도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들이 조금 있는데, 물이 안 지나가. 그러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 물이 뜨거워져. 더 뜨거워져. 캐비테이션. 그죠? 또 이런 펌프들이 급격히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온도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항상 펌프 운전할 때는 요 정도 운전 구간을 유지시켜줘야 된다. 어느 정도? 30%에서 줄어드는 건 30%, 늘어나는 건 한 15%, 그 절반 정도. 요 정도 범위에서 운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상태로 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정석 펌프 쓸 때는 대수 제어를 많이 해요. 근데 그래도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차압밸브를 쓰는 거지. 시스템에서의 유량이 줄어들었는데 그걸 다시 늘릴 수는 없잖아. 사용자가 지금 이제는 더워. 껐어. 근데 아니 이거 펌프 보호해야 되니까 덥지만 다시 틀어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 쓸데없이 더워 죽겠는데 돈 내면서
난방 돌릴 사람이 있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유량을 확보해 주는 거야. 뭘로? 바이패스 차압 밸브로. 그죠? 차압 밸브로 물을 돌려서 펌프의 순환 유량이 어느 정도 30%까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압 밸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패스용 차압 밸브, 우리 모델로 YDP라고 되어 있는 밸브는 주로 기능이 뭐예요? 펌프 보호하는 게 목적이야. 전체 시스템의 차압을 유지시켜 주면서 펌프에 그거보다 이상 부하가 걸리면 펌프가 급격히 펌프 엄청 비싸. 그죠? 이 장치가 못 쓰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차압 밸브가 유량을 확보해 주는 거야. 이게 차압 밸브가 가장 큰 역할이에요. 저기 베어링이랑 실린제는 그 네. 펌프 파트고 임펠러는 저기 베어링이랑 실린제 같은 거는 밸브 쪽 파트고 임펠러는 펌프 쪽 파트인가요? 다 펌프 안에 있죠. 다 펌프예요. 다. 그럼요. 펌프는 우리가 펌프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물을 이렇게 뭔가 임펠러가 회전해서 물을 이렇게 밀어주는 장치, 그게 펌프예요. 그죠? 그 임펠러가 회전하는데 축이 있을 거야. 이게 그냥 물 중간에 떠서 돌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잡아주는 축이 있어. 축이 있고 그 축이 회전을 고속으로 회전하니까 그걸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베어링이야. 그냥 돌면 마찰이 너무 크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베어링을 넣어서 그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그러면서 물이 밖으로 새면 안 되잖아. 실링도 해야 돼. 그죠? 그래 베어링이 그 실링이 되는 베어링을 써요. 그런데 그 또 앞쪽에 그 실링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이제 고속으로 회전하는 장치니까 축에다가 그 일반적인 고무 오릭이나 이런 건 잘 못 써요. 그죠? 그래서 보면 다른 그 실링하는 장치가 있어. 그 세라믹 종류를 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실링을 딱 해줘. 그래서 물이 잘 안 새게 해주는데 그런 데서 회전수가 너무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구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임펠러는 캐비테이션이 일어나면 그 캐비테이션에 의해서 임펠러가 뜯겨져 나가요. 임펠러가. 그래서 임펠러가 손상을 입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펌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죠? 네. 근데 펌프는 왜 쓸까요? 펌프는 왜 써? 그냥 그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잘 전달하는 펌프는 우리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수배관을 이용해서 열 에너지든 어떤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냥 펌프 혼자 돌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의미가 없죠. 그죠? 펌프는 뭐야? 이 수배관 시스템하고 결합이 돼야 되는 거야, 꼭. 그죠? 이 배관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용하고 싶은 그런 조건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펌프를 쓰는 거야. 결국은 뭐냐? 이 배관하고 펌프하고 합해져서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배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관의 그 마찰 손실, 필요한 손실, 그죠? 수도, 이거는 유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량의 제곱해서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죠? 유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마찰 저항은 작아져요. 그죠? 펌프는 아까 유량 특성 곡선에서 봤듯이 유량이 늘어나면 양정이 줄어들어. 유량이 줄어들면 양정이 커져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두 개가 합해져야 돼. 결국은 이렇게. 그래서 펌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스템에서 설계해서 여기에 딱 맞는 유량과 양정이 있을 거예요. 여기와 만나는 펌프를 선정을 해야 돼. 그죠? 그렇게 선정을 해서 이제 넣어놨을 거야. 그래서 이 상태가 딱 이루어져요. 평형 상태가.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난방을 하면 항상 100% 부하해서 운전을 하냐? 아니죠. 그죠? 대부분 어떨 때? 부분 부하 운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유량이 30lpm인데 실제 운전은 15lpm이나 11pm 뭐 이렇게 운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야. 그러면 요까지 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 이때 펌프는 양정이 증가했고, 원래 운전은 3m가 필요했는데 요 상태에서 증가해서 4m 정도로 증가했어. 펌프의 양정은 4m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압력이 4m 정도의 그 수두의 힘으로 밀 거 아니야. 그죠? 물을 밀어. 근데 실제로 물이 11pm이 들어가면 시스템에서는 유량이 줄어든 거의 제곱만큼 마찰 소실이 줄어들었어. 원래는 3m였는데 줄어들어서 보니까 이거 한 0.5m밖에 안 되네. 필요한 거는. 실제로는 0.5m 정도 힘으로 밀어줘야지 유량이 10lpm이 지나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4m로 밀어주고 있어. 그러면 차이가 얼마야? 3.5m 정도의 과압이 생긴 거야. 과압이 어디서 해소되어 있어? 예, 차압이 압력이 너무 과하게 생겼어. 그죠? 이것들이 각종 장치들의 영향을 다 준다는 거야. 밸런스가 깨지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유량 10lpm 절대 못 지나가. 그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절히 관리해 주는 거, 이게 밸런싱입니다. 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10분간 쉬었다가 또 다음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거예요. 단위에 대해서. 이게 단위가 환산하는 것도 해야 되고 개념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보통 책들 보면 단위가 앞부분에 나왔어요. 물리나 이런 거, 뭐 역학이나 이런 걸 보면 단위에 대한 설명이 앞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 근데 간단하진 않아. 다음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펌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펌프에 대해서. 그래서 펌프를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펌프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또 펌프를 우리가 선정하고 이해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펌프하고 시스템과 서로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음에 또 아마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수배관 시스템에서 이제 팽창 탱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팽창 탱크는 이 밀폐 배관에서 아까 우리가 이 순환 배관은 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유체의 온도 변화가 수시로 일어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럼 온도 변화, 물에서의 온도 변화가 갖는 의미, 물의 특성에서 뭐라고 그랬죠? 물은 온도에 의해서 밀도가 변한다. 그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밀도가 작아진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가 커진다. 그죠?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지는데 밀폐 배관에서 부피가 커지면 밀폐 배관은 늘어나지 못해. 근데 내부의 부피는 커지려고 그래. 압축성. 그렇죠. 물이 압축되는 정도, 압력에 의해서. 그죠? 그게 어떻게 돼? 비압축성 유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리 눌러도 부피가 잘 안 변해. 그런데 이미 온도 때문에 부피가 변했어. 그러면 그게 가두어진 공간에 밀폐된 배관에서 부피가 증가하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 늘어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관이 터져야 되겠죠. 그 힘이 너무 커.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반대로 부피가 커지면 그거에 의한 압력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줘야 돼? 해소시켜줘야 돼. 그걸 빼주는 장치가 있어야 돼. 그 빼주는 장치가 뭐냐? 팽창 탱크다. 말 그대로 팽창. 유체가 팽창해주는 것을 빼주는, 가둬줄 수 있는 탱크예요. 저장할 수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배관에 이렇게 별도로 가지 따기를 해서 거기에서 팽창 탱크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온도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을 해소해 주는 장치인데, 주로 보시면 해주는 시스템은 최적 팽창으로 인한 압력을 흡수한다. 그죠? 아까 얘기했던. 또 열 손실을 방지한다. 공기의 유입을 방지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 열 손실을 방지한다는 것은 만약에 팽창 탱크를 안 달면 압력이 높아지니까 안 되겠죠. 그걸 해소하는 장치가 뭐가 있어요? 안전 밸브, 뭐 1차 압력 조절 밸브, 이런 거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다가 1차 압력 조절 밸브 썼어. 압력이 높아지면 1차 압력 조절 밸브가 압력을 빼주면 되지. 그냥 물 빼주면 돼. 물 빼서 그냥 드레인 시켜서 밖으로 버리면 되지. 그죠? 그러면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이지. 그죠?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을 버렸어. 열 손실이, 에너지 낭비. 그죠? 또 식었어. 온도가,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었어. 비압축성 유체야. 근데 부피가 줄어들었어. 그럼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죠. 그죠? 물이 모자라. 물이 모자라면 어떻게 돼? 다시 넣어줘야 되잖아. 공급해줘야 되잖아. 그죠? 외부로부터 보충수가 들어와야 돼. 감마 밸브나 이런 거 써서 압력만큼 물을 보충해주면 돼요. 그러면 되지. 근데 보충해주면 어떤 일이 생겨? 물이, 찬물이 들어오는 거야. 찬물이 들어오면 물이 갖는 특성 중에 뭐가 있었어요? 물은 온도에 따라서 공기 용적률이, 용해율이 달라. 그죠? 찬물에 공기가 많이 녹아 있어. 그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줄어들어요. 그럼 찬물이 들어와서 더운 물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이 물에 있던 공기들이 밖으로 빠져나와. 그죠? 끊임없이 공기가 들어오는 거야. 공기가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찬물이 들어오면서 공기를 계속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가지고 들어와서 또 빼주고 또 다시 또 방출했다 다시 들어오면서 또 공기가 또 들어오고, 이런 공기 때문에 결국은 시스템이 진동, 소음, 캐피테이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기의 유입을 방지해. 뭐가? 팽창 탱크가. 이 팽창 탱크가. 왜? 물을 밖으로 빼지 않아도 되고, 또 다시 공기를 많이 함유한 찬 물을 다시 주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팽창 탱크가 있음으로 해서. 그래서 시스템의 그 최적 변화에 따라서 물을 도피시켰다가 다시 공급했다가 또 빼줬다가 요 역할을 해주는 게 팽창 탱크다. 근데 팽창 탱크는 진짜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에서 보면 팽창 탱크의 설치 위치가 딱 보면 열원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펌프가 있어. 펌프 입구 측에 설치를 해요. 항상. 근데 보통 시스템은 펌프를 여기다가 설치하지 않고 이쪽에 설치를 해. 이쪽에다가. 왜? 열교환기나 보일러 앞에 펌프를 대부분 다 설치를 해요. 왜 그럴까? 보일러에 압력을 넣어주는 게 있어서 펌프를 빨아들이니까 저희가 압력을 가하는 게 좋아.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여기 요 위치가 전체 시스템에서 보면 압력도 가장 높고 온도가 가장 낮은 곳이에요. 왜? 열원에서 열을 공급하기 전이니까. 시스템에서 열을, 터미널에서 열을 다 쓰고 열 손실 다 갖고 마지막 보일러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온도가 제일 낮아. 펌프의 온도가 높으면, 물의 온도가 높으면 캐비테이션이 훨씬 더 잘 일어나. 왜? 물이 잘 끓을 수 있으니까. 그죠? 증기압이.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기압이 높아지는 거야. 잘 끓어. 잘 끓어. 그러니까 기화하기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임펠러가 고속으로 회전하면 캐비테이션이 금방 일어나지. 그래서 여기다가 펌프를 설치하면 캐비테이션이 잘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펌프를 돌리면 압력을 빨아당기는 거잖아. 그죠? 보일러나 이런 데에 압을 빨아당기는 거야. 그러면 보일러 안에 압이 좀 더 낮아지겠죠. 압력이 낮아지면 또 물이 잘 끓어. 그죠? 압력이 낮아지면
물이 잘 끓는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에 또 기화돼 가지고 또 그 기화된 증기가 펌프로 들어가서 캐비테이션이 있고 아주 나쁜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제일 낮은 펌프, 보일러, 여론 설비 앞쪽에서 대부분 펌프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 팽창 탱크는 이 펌프의 입구 측에 설치를 해요. 여기 자료가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있네. 그럼 저 그림이 조금 이상한 겁니까? 원래 그러면 여론 밑에 쪽에 설치가 되고 아, 그렇죠. 대부분. 그 뭐야, 펌프는 저기 팽창 탱크는 펌프 입구에 설치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 그림을 쓰는 이유는 아까 그 했듯이 이런 그 순환 계통의 장치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것 중에 이게 펌프를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시스템을 해석을 다 해놓은 게 아니고. 이런 구조인데 실질적으로 설치는 이 그렇죠. 자, 팽창 탱크 작동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의 온도 변화에 의해서 최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죠? 그거에 의해서 빼주는 장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빼줬다가 다시 넣어주는 장치인데, 이거 빼주는 거지. 빼줘서 이렇게 대부분 팽창 탱크 기본적으로 보면 탱크 안에 이런 그 고무로 되어 있는 튜브 같은 것들이 들었어요. 이게 형태는 여러 가지야. 위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밑에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막으로 되어 있는 튜브 외부에 공기층이 있어. 그래서 이 공기층에 그 공기압을 세팅을 해 놓는 거야. 그래서 이 팽창 탱크가 뭐 예를 들어서 7kg다 8kg다 이렇게 세팅을 해요. 아니면 수시로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공급했다가 빼줬다가 해주는 장치를 해 놓은 것도 있어. 왜냐면 공기는 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여기 부피가 막 증가해서 여기가 쪼그라들어도 압력 상승이 많지 않아. 그죠? 공기는 왜? 압축성 유체니까. 질소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여기다 아까 컴프레셔나 또 일차 압력 조절 밸브 이런 걸 설치해서 퇴수 밸브 같은 걸 설치해서 거기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도 있어. 그죠? 아예 여기 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장치를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시스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즉 시스템의 온도가 올라가서 최적이 증가하면 팽창 탱크 쪽으로 물이 올라오고 줄어들면 이 그 팽창 탱크에 있던 물을 다시 시스템으로 보내주는 요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팽창 탱크를 예를 들어서 펌프 입구 측과 출구 측에 한번 설치를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자, 펌프 입구 측에 설치를 하면 그러면 이 상태면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 전부 다 200kPa 정도의 압력이 걸려 있어요. 이때 펌프가 가동을 했어. 펌프 양정이 약 70kPa 정도의 그 양정을 가지고 있는 펌프야. 그러면 펌프가 기동을 하면 펌프 입구 측은 팽창 탱크가 이게 200kPa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200kPa로 유지를 시켜버려 그냥 팽창 탱크가. 200kPa이 안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을 계속 넣어주는 거야. 넣어줬는데도 물이 부족해. 그러면 보충수를 빨아들여서 다시 넣어줘. 어떻게? 200kPa이 될 때까지. 그죠? 200kPa 되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할 일은 딱 끝난 거야. 그래서 어쨌든 팽창 탱크는 여기에 압력을 200kPa로 만들어 줬어요. 펌프의 양정이 70kPa이야. 그러니까 200짜리를 270kPa짜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죠? 그럼 시스템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전체 순환 계통의 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에 200kPa이란 정지했을 때 200kPa이란 얘기는 제일 말단까지 물이 딱 차서 그 수변 시스템이 멈춰 있는 상태가 그게 200kPa이란 얘기거든. 그죠? 정압이 딱 200kPa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운전할 때는 마찰 손실을 더 얹어서 노잣돈을 줘서 너 가서 여행하고 와 이런 거야. 근데 만약에 펌프 출구 측에 팽창 탱크를 달았어. 그러면 정지했을 때는 둘 다 똑같이 200kPa이죠,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펌프가 돌았어. 돌았는데 물을 막 밀었어. 여기 압력이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팽창 탱크가 어이구 압력이 올라가는구나.
그럼 빨리 자기가 흡수해야 되겠죠, 그죠? 자기가 받아들여 계속. 그래서 200kPa 될 때까지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펌프는 70kPa만큼 일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빨아당기는 거지. 빨아 당기는 거야. 아까 입구축이 200kPa였는데 빨아당기니까 어떻게 해? 130kPa로 낮아지는 거야. 그죠? 그럼 이게 낮아졌어. 그러면 정압일 때 200kPa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130kPa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물이 위에까지 못 가. 내려와야지. 그죠? 시스템 전체 압력이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시스템의 압력이 낮아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외부에서 공기도 들어오고, 그죠? 각종 뭐 에어나 이런 것도 빨리 발생하게 될 거고, 물도 잘 안 흘러가고, 이런 트러블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팽창 탱크는 항상 펌프 입구축에 설치를 한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간혹 생겼어요. 생겨서 막 그 물이 뭐 저 말단 세대에 안 올라가 가지고 난방이 안 된다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그냥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자, 다음 기수 분리기. 밀폐 회로의 기수 분리기. 자, 수백 안에서 가장 말썽을 일으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공기, 네, 그렇죠. 데미지, 네, 공기하고 이물질과 공기, 이게 수배관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켜요.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면 배관이 막히고 물이 잘 안 흘러가겠죠, 그죠? 네. 공기가 있으면 유량도 유지가 잘 안 되고 수격도 생길 수가 있고 소음도 나고 캐비테이션에 의해서 장치들이 다 망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 기수 분리기가 하는 역할은 이런 공기를 밖으로 빼주는 장치야. 공기를 빼줌으로 해서 열 전달 방해를 막고, 그러니까 에어가 많이 들어가면 배관 시스템에서는 열 전달이 잘 안 되고 부식을 촉진시키고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게 돼요. 좀 더 보면, 자, 공기는 압력에 따라서, 그죠? 압력에 따라서 그 양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압력에 비례해서 녹아 있는 공기의 양이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에어를 어디서 빼주는 게 가장 좋을까? 시스템에서 압력이 낮은 곳에서, 그죠? 압력이 제일 낮은 곳에서 빼줘야지, 압력이 낮은 곳에서 공기를 가장 조금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요? 뱉어내야지. 그죠? 그 뱉어낸 공기들을 모아서 빨리 빼줘야지. 그죠? 그래서 압력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예요? 수배관 시스템에서 제일 말단. 그죠? 입상배관 제일 끝에. 거기에 뭘 달아? 에어벤트를 다는 거야. 왜? 에어를 잘 빼줘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에어벤트를 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공기는 온도가 높으면 공기를 조금밖에 못 갖고 있는다고 그랬잖아, 그죠? 우리 물의 특성할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공기 용해도는 온도에 반비례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많이 가지고 있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게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온도가 높은 곳, 이런 설비 바로 나온 쪽에, 그래서 뭘 달아요? 기수 분리기를 달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 기수 분리기를 달아서 거기서 한번 에어를 걸러주는 거예요. 근데 기수 분리기는 단순히 그냥 뭐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에어하고 물을 분리하는 원심력을 이용한 방법도 있고, 그 차단막을 이용해서 거기 부딪혀서 공기를 빼는 방법도 있고, 우리 그 디스칼이나 이런 것처럼 거기에 그 금속으로 되어 있는 망을 넣어서 그 망에서 공기를 이렇게 포집해서 부력을 만들어서 빼는 방법도 있고, 뭐 또는 아예 그 이 기수 분리기 통을 크게 해서, 그러면 유속이 느려질 거예요. 유속은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거지, 그죠?
유량은 단면적과 속도의 관계란 말이야. 그죠? 속도의 고배 관계야. 유량이 똑같아. 똑같은 유량이 지나가는데 단면적이 커졌어. 유속은 느려지는 거지. 물이 천천히 느리게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던 공기들이, 물이 빠르면 공기가 그냥 같이 쓸려갈 거야. 그죠? 근데 속도가 느려지면, 아휴, 그때부터 자기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속도를 늦추는 거야. 늦추면 공기들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위에 모이면, 그 다음에 그 기수분리기 위에 뭐가 달렸어요? 에어벤트가 달려있는 거야. 공기를 실제로 빼는 것은 에어벤트야. 기수분리기는 분리시켜주는 장치라는 거죠. 그죠? 수백 안에서 물과 공기를 분리하는 장치야. 그래서 분리해준 것을 에어벤트를 통해서 밖으로 빼준다. 기수분리기만 설치하고 위에 에어벤트를 안 달았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카탈로그에서 제품에 대한 정의를 보면 저는 기수분리기랑 에어벤트랑 스팀트랩이랑 스트레이너랑 이렇게 네 가지가, 그러니까 세 가지 기능을 합친 게 기수분리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부분이, 기수분리기를 만약에 시방을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페어로 같이 붙는 겁니까? 물용 배관, 수배관에서는 기수분리기에 에어벤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스팀트랩은 증기 쪽에 들어가죠. 증기는 응축수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스팀과. 그러니까 응축수가 빠지면 물이잖아. 스팀 트랙을 써야 되는 거죠. 증기 쪽에는 스팀트랩이 있는 거고, 물용 그리고 수배관 쪽에는 에어트랩이 있는 거고. 그렇죠. 스트레이너는 옵션처럼 앞에 그렇죠. 뒤에 있는 거. 예. 아니면 그 기수분리기 같은 경우 그 밑에 이제 그 속도를 느리게 하면 이물질들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그 부유물들이 떠다니다가 속도가 느려지면 가라앉아. 그죠? 속도가 느려야지 가라앉아, 이렇게. 자, 우리가 그 하천을 보면 상류에서 모래가 이렇게 흘러내려오잖아. 물에 같이 떠내려오잖아. 그죠? 그러다가 어디서 가라앉아요? 강이 넓어지는 곳. 왜? 유속이 거기가 느리거든. 유속이 느려지니까 거기다가 다 밑에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더티칼이라고 그래요. 기수분리기 형태를 취하면서 유속을 느리게 해서 이물질을 가라앉혀서 빼는 장치. 여기 걸러지면 이제 수동으로 빼야 되겠죠, 거기. 아니면 뭐 그 전동 밸브를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빼게 한다든가. 그래서 그리고 스팀 그 기수분리기에는 밑에 트랩을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거고, 또 공기를 빼기 위해서 스팀용 공기 에어벤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스팀용 에어벤트 말씀드렸을 거예요. 에어벤트가 물용 같은 경우는 그 플로트가 부력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하도록, 물에서 공기만 빼면 되니까. 근데 스팀에서는 스팀과 공기를 분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스팀과 공기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뭘로 구분한다고 그래서? 온도. 처음에 배관이 식었을 때 대량의 에어가 있으니까 그 에어를 어떻게 빼? 근데 그 당시에 에어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열이 없어요. 그래서 에어용 스팀용 에어벤트는 바이메탈 타입을 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바이메탈이 열에 의해서, 열이 낮으니까 이렇게 쭉 쪼그라들어서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에어가, 스팀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앞에 있던 에어들이 밀려나가는 거지. 어디로? 에어벤트로. 바이메탈 에어벤트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스팀이 들어왔어. 그럼 스팀이 확 지나가면 스팀은 뭐야? 뜨거워. 온도가 높아. 온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돼? 바이메탈이 확 팽창을 하겠죠. 그죠? 팽창을 하니까 어떻게? 딱 닫혀주는 거야. 그래서 스팀이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그래서 증기의 기수분리기에는 밑에 트랩을 설치하고 위에는 증기용 에어벤트를 설치하는 게 좋아요. 이런 그 문제 때문에 그렇고, 또 그 유속이 빨라지면 그 물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공기방울들이 녹아 있어요. 용전 공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이크로 버블이라고 아주 작은 공기들이 있는데, 얘들이 압력이 낮아지면 이 공기방울들은 뭐야? 물은 압력이 낮아져도 부피가 이렇게 뭐 커지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공기는 압력이 낮아지면 커져. 그죠? 압력만큼 커지는 거야. 압력이 반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부피가 2배로 늘어나는 거야. 부피가 2배로 늘어나면 부력이 생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빼주면 되는 거야. 또 이렇게 유속이 빨라지는 구간이 있어요. 오리피스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유속이 어제 베르니 정리 이야기 했었죠. 물이 쫙 지나가다가 유속이 좁은 구간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 물이? 빨라지죠,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정압이 증가하고, 아니, 동압이 증가하고, 뭐가 낮아져? 정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을 볼 때는 동압은 잘 몰라. 측정되는 건 정압만 측정되는 거야, 게이지로. 응. 정압이 낮아졌어요. 압력이 낮아진 거야. 압력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아까 공기방울들이 커지죠. 응. 그리고 그러면서 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돼? 캐피테이션을 일으키는 거야. 응. 그래서 진동, 소음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만약에 이 에어가 없다 그러면 증기압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야. 그래서 캐피테이션 증기압 이하로 떨어질 때 캐피테이션이 잘 일어나요. 그죠? 왜? 물이 끓는 거야. 그래서 공기방울이 형성됐다 없어지는 건데, 공기방울은 아니지. 그거는 이제 그 공동이라고 그래요. 공동. 근데 공기가 있으면 그 공기가 커지면서 이걸 더 빨리 일으키게 되는 거야. 우리 저거 할 거예요. 요즘 얼마 전에 우리 황사 중국에서 많이 온다고 하니까 뭐 했어요? 서해에다가 비를 만들어서 뿌리면 황사를 줄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인공 강우 실험을 한다고 막 했었잖아요. 그죠? 인공 강우가 원리가 어떻게 되냐? 위에 수증기가 있어. 수증기가 있는데 수증기가 있다고 해서 구름이 있다고 해서 그게 비로 내리지는 않잖아. 그죠? 비로 내리려면 뭔가 그걸 촉진시키는 유발을 시키는 게 있을 거야. 우리 구타 유발자 있잖아. 그죠? 가만히 있는데 때리는 사람 없을 거야. 이런 말씀 안 되겠다. 어쨌든 이게 처음 그걸 촉진하는 촉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요오드인가? 그런 게 있어. 그걸 뿌리는 거야. 그럼 그게 주위에 있는 그 물방울들, 그 증기 방울들을 끌어모아. 그래서 등치가 커지는 거야. 물방울을 자기 몸에 자꾸 붙이는 거야. 등치가 커졌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무게가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게 비야. 그죠? 눈도 마찬가지야. 눈도 위에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거를 끌어모으는 씨앗이 있어. 씨앗. 그게 있음으로 해서 들러붙어서 등치가 커져서 무게가 생기니까 내려오는 거야. 그 날씨가 추우면 그게 눈이고 녹아서 떨어지면 비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죠? 캐비테이션도 없을 때는 그냥 이게 그 끓는 점 이하에서 끓는 거에 의해서 공동이 형성돼서 그게 나중에 지나서 없어지면서 그 캐비테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건데, 공기가 있으면 더 잘 생기지. 더 잘 생겨. 캐비테이션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야. 엄청나게 많이. 더 쉽게. 그죠? 왜? 캐비테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씨앗이 공기방울들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캐비테이션이 일어나면 뭘 해야 돼? 제일 먼저 이런 공기방울을 없애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아파트 분양을 하고 나면 첫 해 난방을 할 때 소음이 제일 많아. 왜? 그때 그 찬물에서 온도를 막 넣어서 운전하면서 공기가 제일 많이 생기고 전체 유체에 공기가 제일 많을 때거든, 첫 해.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지나다니면서 밸브나 이런 데를 지나다닐 때 캐비테이션이 잘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소음이 막 생긴단 말이야. 근데 1년, 2년 지나면 한 해 난방하고 그 다음 난방하고 이러면 공기가 벌써 이미 다 빠져나갔어. 다 빼냈어, 장치들이. 그러면 이런 씨앗이 없는 거야. 씨앗이 없으니까 캐비테이션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소음이 잘 안 일어나. 한 2년 산 아파트에서 이런 소음 난다고 민원 걸리고 이런 거 없어. 그래서 그 원인이 이런 에어 때문에 생긴다. 자, 또 열 전달을 방해한다. 우리가 수백안에서 물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뭐야? 열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열 에너지를 이용해? 배관이든 뭐 어쨌든 그 터미널 유닛에 그것도 배관이 이렇게 있을 거야. 거기에 물이 지나가면서 이 물이 갖는 열을 배관 바깥에 쪽으로 전달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열을 쓰는 거지. 뭐 펜코일 유닛도 마찬가지고 펜코일 안에 이렇게 그 배관이 있고 거기에 열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써서 그걸 전달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냉난방 수배관 시스템에서 수배관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교육 받으셨는데 예. 어떠셨나요? 예. 기존에 궁금했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잘 정리해 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냉난방 수배관 시스템에서 수배관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교육 받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밀폐회로랑 개방회로에 대해서 좀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특히 펌프 개념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냉난방 수배관 시스템에서 수배관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교육 받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정유랑 밸브의 시스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